한국 경제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하반기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2.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게 작년 말 종가보다 7.3%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6.9% 그리고 2009년에는 5.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의 환율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는 건데 또 외환위기 때 이후로 이제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상승폭이 큰 겁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국이 한 올 6월부터 금리를 이제 인하하기 시작할 거라고 애초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아주 잘 나오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는 폭이 굉장히 더디면서 결국은 미국의 연준이 올해 원래 한 3번쯤 금리 인하할 것 같았는데 이게 2번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최근에는 올해 금리 인하를 과연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단기적인 이벤트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중동에서 조금 국제적인 불안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에 대한 회피가 일어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조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달러의 강세가 또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가팔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6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장중한 때 1,400원 선을 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라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원화 가치 하락이 유독 좀 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 최근 하락폭을 보면 전 세계에서 한 6위 정도고요. 물론 그 하락폭이 가장 큰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6위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하락폭인데 왜 그럴까라고 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대외 부분이 굉장히 큰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이 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수출과 수입이 중요한 대외 부분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외에도 사실 대외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게 저희가 2022년에 사실 연초에 환율이 한 1,190원대였다가 이게 9월이 되면서 환율이 한 1,440원까지 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때 사실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보면 사실은 위안화가 좀 약세일 때 우리도 따라서 약세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이제 서로 무역을 하고 주고받는 게 굉장히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엔화가 약세일 때도 우리나라 원화가 같이 약세로 가는 그런 경향성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하고 우리가 사실은 뭐 수출 부분에서도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위안화도 약세인 부분, 엔화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엔화가 최근 들어서 가치 하락폭이 가장 큰 통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미국발 어떤 금리 인상 지연과 어떤 중동에서의 긴장감 더하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수출이나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특징, 즉 일본과 중국과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통화의 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도 짚어보면 올해 1월 2일에 140엔대였는데 최근에는 155엔 수준입니다. 이게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화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하고 나서 금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원래는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였고요. 그거를 이제 0% 위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도 이제 묶여 있던 걸 이제 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 조치를 사실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금리 인상 조치가 있으면 사실은 그
나라 통화가 조금 더 강세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여전히 엔화는 약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금리를 올리긴 올렸지만 사실은 세 발의 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 효과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 후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0.75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로 봤을 때는 한 4% 정도의 차이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큰 맘 먹고 2016년 이후에 해오던 네거티브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 묶어두는 부분들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자금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오히려 엔화를 계속해서 엔화로부터 이탈을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조금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일본 기업들이 이제 외국에서 달러와 같은 것을 벌어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보통 일본을 생각해 보면 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달러를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는데 엔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약세를 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좀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엔화의 추가적인 어떤 약세를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강달러에 밀려서 원화와 엔화 가치가 연일 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 재무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삼국회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공동선언문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구두 개입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구두 개입이라는 것을 했죠.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재무장관이 결국은 지금 원화의 하락세가 조금 어떤 시장의 펀더멘탈보다 조금 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구두 개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면서 저희가 구두 개입이라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통 생각하시면 그냥 뭐 중앙은행 총재나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말로 하는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말이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장에 약간 개입을 합니다. 구두 개입을 할 때.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어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를 약간 시장에서 빨아들이고 달러를 조금 시장에 푸는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러 약세를 실제로 유도함으로써 구두 개입의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뭐 사실 2007년이나 1997년의 IMF 외환위기 때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로 뭐 우리나라가 대외 순채권국이 돼서 대외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방파제가 많이 마련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 환율을 조금 비유하자면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왜 많이 남았을 때는 많이 쓰셔도 줄어드는 느낌 별로 안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남게 되면 조금만 쓰셔도 줄어드는 느낌이 확 드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빠지기 시작하면 한번 굉장히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주시하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IMF 위기 때 겪었던 그런 환율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것의 트라우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오일 쇼크 우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겼는데요. 이후에 조금의 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 첫 거래일보다는 12%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뭐 그 전망은 할 수는 있지만 확률은 높지 않은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망의 전제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은 국제 해상으로 지금 그 오일을 운송하는 거에 한 30%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완전히 봉쇄되면 당연히 공급이 줄겠죠. 그러면서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나오는 어쨌든 뭐 다른 얘기들을 조금 뭐 이코노미스트지나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이유인데 하나는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이 석유 산유국 연합체에서 원래는 1분기까지 감산을 하려다가 2분기까지 감산을 좀 연장했었는데 그거에다가 최근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도 원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수요가 너무 감소를 해서 그들 입장에서도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오펙 플러스 중에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아주 가파르게 감소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오는 전망치는 한 90달러 근처에서 왔다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네. 보기에는 오히려 세 자릿수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뭐 중동에서 굉장히 급박한 일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아니고서는 제 생각엔 뭐 $100 밑에서 움직이지 않을까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바라기도 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중동에서 거의 100% 오일을 다 원유를 사다 쓰고 있기도 하고 우리 경제에서 사실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져올 부정적인 작용들 너무 오일이 그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유가가 오르면 그냥 뭐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또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2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35개 나라 중에 3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까지 더 오르면 정부가 말하는 하반기 물가 안정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부랑 한국은행이 하반기 물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조금 목소리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부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가면서 2%대로 수렴할 거다. 2%대가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물가가 보통 한 2% 정도 오르는 것은 뭐 되게 건강한 경제다라고 생각해서 2% 타겟을 갖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그걸로 수렴할 거다라고 정부는 얘기했고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좀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는 유가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요금이라는 측면도 좀 저희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 가스요금이 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 기조 때문에 전기요금은 어떻게든 묶어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전의 경영 이슈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대중교통 요금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가를 밀어올릴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물가와의 싸움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와의 싸움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와중에 좀 희망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선진국 10곳 중에 인플레이션을 두 번째로 빨리 졸업을 할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머리에 껌이 붙었을 때 빨리 떼면 빨리 떨어집니다. 근데 머리에 껌이 붙었을 때 조금 두었다 떼면 머리랑 엉겨 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이걸 생각해 보면 처음에 원유 가격이 오르거나 뭐 곡물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걸 빨리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빨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엉겨붙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엉겨붙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년쯤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야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임금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나도 임금을 좀 더 높게 받아야겠어라는 것으로 가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을 발생시키고 임금 상승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왜냐하면 기업들도 임금이라는 걸 높게 주다 보면 수지 타산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물건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임금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 순환고리가 세게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세게 보이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것을 지금 잡기 위해서 연준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요 선진국 10개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뭐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료품하고 전체 인플레이션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본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 고착화된 부분은 한국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빨리 졸업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두 번째 연결고리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유 가격 올라가는 부분에다가 우리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이런 거에다가 최근에 저희가 사과랑 배 가격 등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주로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부분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조금 더 길어질수록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